합니다. 대한에너지기술연구소는 말 그대로 대안적인 에너지 기술 또는 대안적인 삶을 위한 기술, 이것을 연구하는 곳이고요. 민간이 세운 자그마한 그런 연구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위기 시대를 극복하는 지혜, 순환이라는 것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첨단 과학 기술의 폐해, 그 폐해가 바로 지금의 기후위기를 맞게 되었고,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 과연 우리가 계속 첨단 과학 기술에 의존해야 되는가, 이 점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이걸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우리가 에너지를 취득하는 방식, 아마 누구나 다 이 방식을 거치지 않고서는 에너지를 취득할 수가 없을 겁니다. 뭐 석탄이나 또는 석유, 가솔린 또는 디젤 같은 거를 산소와 반응시켜서 우리는 원하는 열을 얻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게 뭔가를 탄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는 공학적인 용어로 연소라는 말을 쓰죠. 그런데 이 탈 수 있는 연료들에게는 분명히 탄소와 수소, 대부분 모두가 유기물이니까 그 유기물의 필수 성분인 탄소와 수소가 있을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원소들이 포함이 되어 있죠. 여기에 공기 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와 만나서 서로 반응을 하면서 열을 내기 시작합니다. 이 열을 내면서 친화력이 높아진 각각의 원자나 또는 분자들은, 예를 들면 탄소 알갱이 하나가 산소 알갱이 두 개와 만나면 CO2가 되어서 이산화탄소가 되어서 대기 중으로 날아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완전연소라고 부르죠. 혹시 불완전연소, 즉 산소가 모자랄 때, 이때는 탄소 알갱이 하나와 산소 알갱이 하나가 만나서 CO가 돼서 일산화탄소로 날아가 버리죠. 만약에 산소를 만나지 못한 이 탄소는 그냥 블랙카본, 그냥 그 숯검댕이 또는 그름이 되어서 그냥 C 요 자체가 대기 중으로 날아가 버립니다. 유기물 속에 포함되어 있는 수소 같으면, 수소는 또 산소와 만나서 산소 알갱이 두 개와 만나면 H2O가 돼서 반대가 됐죠. 수소 알갱이 두 개와 산소 하나가 만나면 H2O가 돼서 수증기가 돼서 대기 중으로 날아가죠. 이렇게 뭔가 탈 수 있는 연료를 산소의 도움을 받아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열을 얻는 이 과정에서 결국 우리는 부산물로 CO2나 CO나 또는 카본이나 또는 H2O나 이런 것들을 대기 중으로 방출하게 됩니다. 만약에 연료 중에 다른 성분이 있다면, 예를 들면 황이 있다거나 또는 뭐 기밖에 다른 성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대기 중으로 마찬가지로 올라가겠죠. 이러면서 이런 부산물들을 얻는 대신 우리는 방출하는 대신 우리는 에너지를 얻게 되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부산물들을 다시 모아서 어떤 과학적인 프로세스를 거치면 다시 이것들이 석탄이나 또는 가솔린이나 이런 걸로 될까요? 그게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이 프로세스는 비가역적인 프로세스입니다. 결코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프로세스가 단지 에너지만 얻는 데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린 주방에서 조리를 할 때도 쓰고 난방을 할 때도 쓰고, 뭔가를 생산할 때도 뭔가를 가공하기 위해서 또는 원료를 취하기 위해서 또는 제품을 만들 때 우리는 이런 연소 방식을 쓰게 되죠. 또 제트 엔진이나 또는 내연기관, 외연기관, 이렇게 뭔가를 태워가지고 동력을 얻는 장치들을 작동시킬 때도 우리는 이 연소 방식을 쓰고요. 심지어는 쓰레기를 처리할 때도 우리는 이 연소 방식을 씁니다. 연소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는 거의 현대 문명 이 생활을 할 수가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과연 연소 없이 이런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는 현대 문명은, 그렇다고 연소만으로도 끝나지 않아요. 그냥 먼 선사시대에는 그저 나무를 태워가지고 열을 얻고 그걸로
음식을 익혀 먹는 것만으로도 행복해 했을 텐데 그 뒤에 과학 기술이 발달하면서 더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서 더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 우리는 연소를 더욱 압축적으로 집약적으로 그리고 급격하게 팽창을 시키고 급격한 반응을 일으키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 내연기관 기술 또는 제트 엔진 또는 로켓 연료 이런 것들은 모두 엄청난 그런 연료들을 순간적으로 급격한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고 있죠. 비행기 엔진인 가스터빈 경우에는 우리는 터빈에 들어가는 터빈에서 연소되는 그 온도가 몇 도입니다. 예를 들면 제너럴 일렉트릭에서는 우리는 1500도에서 연소되는 엔진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멘스 같은 회사에서는 우리는 1600도에서 연소가 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더 높은 연소 온도에서 이 엔진이 구동되는가에 따라서 제품의 가치가 달라지고 성능이 달라지고 품질이 달라지는 거죠. 계속 우리는 연소라는 과정을 이렇게 어떤 첨단 기술 또는 압도적인 경쟁력 또는 독점화된 기술력으로 과시하곤 합니다. 이런 현상이 결코 뒤집어지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탄화수소 물질을 연소하는 과정이 산업혁명기 1차 산업혁명기에 우리는 무연탄이나 유연탄 그리고 질이 나쁜 갈탄 같은 거를 태웠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탄소가 주성분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CO2 배출량도 킬로그램당 CO2 배출량도 압도적으로 높았죠. 그런데 그 뒤에 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석유, 즉 액체 화석연료를 가공해서 석유나 가솔린이나 디젤 같은 거를 만들어 쓰면서 비교적 이거는 카본량이 적다 보니까 CO2 배출량이 적게 됩니다.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는 메탄가스가 주성분인 천연가스 또는 셰일가스 또는 프로판가스 이런 것들을 쓰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카본 수가 훨씬 더 적죠. 메탄 같으면 CH4니까 그냥 카본이 하나만 들어있어요. 이런 것을 태우다 보니까 이것은 기존의 석탄을 태울 때보다는 CO2 배출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산업혁명 이래로 뭐 연수로 따지면 지금으로부터 한 270년, 250년 이 정도 될까요? 그동안 인류가 태워왔던 화석연료들을 대기 중으로 온실가스화해서 배출된 양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래프들을 보면 산업혁명이 본격적으로 일어났던 1850년대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인류가 석탄과 오일과 그리고 천연가스에 기대서 원하는 에너지를 얻고 그만큼의 양이 대기 중으로 배출돼서 지금 누적되어 있는 결과가 바로 기후위기인 거죠. 이런 인위적 연소의 결과는 사실 연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나쁘다고만 할 수 없는 건데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는 재생 불가능한 자원을 소모했다는 데 있습니다. 재생 불가능한 자원은 곧 재생이 안 된다는 것은 순환이 안 된다는 거죠. 순환이 된다는 것은 지표면에 있으면서 이것이 성장했다가 그 성장된 것을 뭔가 누군가는 그 서비스를 이용하고 그리고 나서 이게 또 어느 시점에서는 소멸되고 다시 그것이 또 성장하기 시작하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고 소멸됐다가 또 생겨나고 이것이 자연적인 순환이잖아요. 그런데 화석연료를 태워서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를 얻고 대신에 이산화탄소를 온실가스를 대기 중으로 방출했다라는 것은 이것은 기존에 순환되는 그런 탄소의 순환에 덤으로 추가로 이산화탄소를 더하게 된 것이니까 당연히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인위적인 연소는 순환 가능한 유기물을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서 CO2 같은 무기물로 변환시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 자원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을 태우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뭐 예를 들면 쓰레기를 소각장에서 태우는 그런 행위 같은 것이 바로 순환 가능한 유기물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재생 불가능한 자원도 없어지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을 영위하는 동안에 많은 유용한 자원들이 알게 모르게 연소가 됨으로써 지금의 기후위기는 가속화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석연료가 고갈되고 저장된 탄소가 온실가스로 또 무기물을 만들어서 그런 무기물 자체가 또 다른 온실가스로 되고, 그 와중에 유기물이 타면은 유독성 가스가 나올 가능성이 높죠. 예를 들면 다이옥신이나 퓨란 같은 겁니다. 이런 것들은 평상시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연소하는 과정을 태우게 되면 특정 조건에서 유기물질, 즉 유기물질을 이루는 원소들, 탄소나 수소 또는 질소, 산소 이런 것들이 특정한 비율로 뭉쳐지게 되면 그게 다이옥신인 거죠. 그러면서 가장 강력한 발암 물질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인가요? 미세먼지가 만들어지고 이런 것들이 대기나 강, 바다, 땅을 오염시키면서 결국 생태계로 순환하는, 생태계에 축적되는 이런 결과를 얻게 됩니다. 뭐 너무나 잘 아는 그래프죠. 지난 80년간 대기 중에 있는 CO2의 농도를 측정해 보면 80만 년 동안 대기 중의 농도는 한 180에서 200, 300 이 사이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평균 한 250 정도가 대기 중의 농도, CO2 농도였는데 불과 근대 문명 250년 동안에 지금은 420을 훌쩍 넘고 있어요. 이것만 봐도 급격한 산업 활동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죠. 이런 대기 중 CO2 농도가 이렇게 높아지게 되면 일종의 하나의 막처럼 되어서 그 막이 이 지구 표면의 온도를 올리게 되고 그 올라간 온도가 방출하는, 대기 중으로 우주 공간으로 방출하는 복사 에너지를 이 막이 다시 지구로 되돌려 보냄으로써 지구의 온도가 계속 상승한다. 이 이론이잖아요. 결국 이것은 산업혁명 이후에 대기 중으로 방출된 CO2 또는 온실가스의 농도가 많아짐으로써 당연히 초래된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기술은 뭐하고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들은 혹시 이 중에 뭐 공학도도 있을 거고 과학도도 있을 거고 그러실 것 같아요. 첨단 기술은 그러면 이렇게 놀고만 있지는 않겠죠. 당연히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하겠죠. 어떻게 하면 대기 중에 있는 CO2를 모아서 그거를 다시 유용한 에너지로 또는 유용한 자원으로 전환시킬 수 있나, 이런 노력도 하겠죠. 그렇지만 불행스럽게도 뉴스를 장식하는 그런 미디어를 장식하는 얘기들을 보면 테슬라 자동차의 대표인 일론 머스크 같으면은 정말 뭐 스페이스 X 프로그램을 가동하면서 2050년도까지 화성에 인구 100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겠다, 이런 프로그램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열심히 이 재활용 로켓을 실험하고 있죠. 아마 4차 실험까지는 실패했다가 5차에서는 이 한 10km까지 상공으로 뛰었다가 다시 그대로 착륙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조화를 하고 있습니다. 왜 화성을 제2의 지구처럼 삼으려는 그런 계획을 가질까요? 지구에 살고 있는 이 78억 되는 인구 중에서 몇 명이 과연 여기를 갈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요? 또 심지어는 보이저 스테이션 같이 해서 우주 공간에다가 호텔을 짓고 원하는 사람들은 이 호텔에서 며칠씩 머물렀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우주 여행을 한번 하기 위해서는 1인당 560억 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기후위기 시대, 누구나 지금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고 생태계 교란 문제를 걱정하고 있을 이 시대에 첨단 과학기술은 계속 이런 식으로 화성이나 우주공간 또는 AI 기술 이런 거를 개발하느라고 열을 올리고 있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술의 속성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과학기술의 임무는 무엇일까? 저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과학기술의 역할은 사람이 자연 생태계 가운데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생존의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방법과 도구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우리가 자연상을 잘 모르니까 비가 언제 올지, 비가 오면 어떻게 될지, 많이 오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를 이해하고 비가 새지 않도록 또는 계절이 바뀌면서 온도 변화에 따라서 얼어 죽거나 또는 너무 덥거나 이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노하우, 이런 것을 과학기술이 그 현상을 파헤치고 사람들한테 필요한 노하우를 주는 것, 이것이 근본적인 역할일 텐데 지금 현대 첨단 과학 기술들은 이런 생존의 부담을 경감해 주는 것을 이미 오래전에 벗어나서 더 좋은, 더 편리한 삶, 더 효용성 높은 이런 삶을 영위하기 위한 그런 기술로 바뀌어버렸고, 그럼으로써 이 기술이 너무나 고도화되다 보니까 이걸로 재산이 되는 거죠. 그렇게 고도화된 기술, 더욱 첨단화된 기술을 만들고 영위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생태계 교란은 불가피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첨단 과학기술은 이거를 뒤돌아보면서 우리가 지나쳤어, 너무 많이 왔어,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2050년에 우주에다가 뭘 짓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는 자율비행 주행 자동차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뭔가 더더욱 편리하고 사람은 거의 이 노동력을 제공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으로 계속 가고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중에 누가 엔지니어가 있다고 쳐요. 그러면 그 엔지니어가 디자인한 결과를 이 세계에 있는 전 세계 인구 중에 몇 프로나 그 디자인의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많은 문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 세계 구매력이 있는 10%만이 당신이 개발하고 있는 그 기술 서비스의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술 가치는 갈수록 고도화되고 첨단 기술은 더더욱 발전이 되고 있는데 여전히 잘 사는 나라는 더욱 잘 살고 있고 못 사는 나라는 더욱 못 살고 있습니다. 못 사는 나라 사람들은 더더욱 못 살고 있고, 지금 이 세계에 만들어지고 있는 많은 식량들, 이미 전 세계 인구가 먹고 살기에도 충분한 양이 생산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고 죽어가고 있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첨단 기술을 이용하다가 환경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정말 되돌이킬 수 없는 그런 오염이 발생했어요. 예를 들면 후쿠시마 원전에 이런 방사능 오염 물질이죠. 그러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바다에 버린다는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기술로, 과학기술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기술이 나올 겁니다. 과학기술은 이 방사능 오염수가 안전한 수준으로 처리됐다고 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과연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딜레마예요. 이거는 역설이죠. 첨단 과학기술이 초래한 환경 문제를 다시 또 다른 첨단 과학기술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기대하고 바라고 있다는 것. 이것은 바로 역설이죠. 현대는 과학기술 맹신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문학보다는 과학기술이 돈 벌기가 쉽고 일찌감치 중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전공을 선택하게 만들죠. 그러면서 이 직업을 가져야 또는 이 전공을 해야 또는 이런 대기업을 가야 너는 평생 굶지 않고 살 수 있어. 문학을 하거나 예술을 하거나 그건 배고파.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습니다. 1959년에 찰스 스노우 박사는 논문을 하나 발표를 하죠. The Two Cultures를, 두 문화라는 그런 논문입니다.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인류 문명사에는 두 가지 계층의 그룹이 있다. 한 계층은 셰익스피어를 아는 그룹이고 한 그룹은 연력학 이법칙을 아는 그룹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이 스노우 박사는 자기가 알고 있는 셰익스피어를 아는 그룹에게 혹시 연력학 이법칙을 아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대다수가 모른다는 거예요.
반대로 연력학 이 법칙을 아는 그룹에게 셰익스피어를 아십니까? 했더니 안다는 거죠. 당연하죠. 어렸을 때부터 읽어왔죠. 그 세계의 명저들을 읽지 않을 사람들이 없었겠죠. 그러면서 찰스 스노우 박사는 이렇게 결론을 지읍니다. 이런 문명의 이 두 그룹의 간격이 클수록 우리 문명의 발달 속도는 늦다. 셰익스피어를 아는 그룹도 연력학 이 법칙을 알 수 있는 수준이 되어야 문명은 더 빠른 속도로 진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얘기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어떤 사회학자는 무슨 소리냐. 그런 간극은 없다. 그거는 일시적으로 그런 게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할지언정 그런 간극은 있을 수가 없다. 그거는 간극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비난에 직면하기도 합니다. 당신 혹시 과학계를 대변하는 그런 그 홍보가냐?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과학기술이 인류 미래를 제시한다라는 어떤 이런 잘못된 믿음이 결국 그런 이야기까지 만들어냅니다. 여기에 나중에 적정 기술을 제시했던, 아마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을 썼던 에른스트 슈마우어는 이 찰스 스노우 박사의 이 논리에 대해서 이렇게 반박합니다.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작품같이 인간사의 그런 번민이나 고민이나 갈등, 애증 이런 것들이 모두 녹아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아가는 그런 과정의 그 어려움과 깊은 철학이 담겨있는 그런 문학작품에 일개 연력학 이유법칙 같은 그런 과학 원리 따위를 비교할 수 있느냐 이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과학 원리는 단지 자연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과학적인 용어로 간결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현상을 봤을 때 그것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해놓은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지 오류를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비교할 수 있느냐.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연력학 이 법칙을 알아야 된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과학기술이 아무리 발달되어 있을지언정 여전히 우리는 개인 간의 삶의 질이나 국가 간의 기술 수준 또는 빈부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그러면서 전문가, 비전문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그어진 삶의 양식을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첨단 과학기술에 맹신하고 기대고 있을 때 우리는 한번 뒤를 돌아봤나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첨단 과학기술 또는 대규모 산업기술, 지금의 경제 시스템, 이 산업 시스템이 가져온 폐해를 저는 이렇게 비교하고 싶어요. 인간 규모의 기술이라는 용어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인간 규모라는 것은 이를테면 왼쪽에 있는 그림과 같이 그냥 호숫가에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작은 그릇에 하나 가도 고기를 잡고선 요거면 오늘 저녁 우리 식구들이 먹을 양이 됩니다. 요거면 우리 친구들과 나눠 먹을 양이 됩니다. 나머지는 자연에 맡기겠습니다. 나머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놔두겠습니다. 이러면서 돌아오죠. 이것은 인간 규모입니다. 살충제를 뿌리지 않는 대신 오리들을 풀어서 오리가 좋아하는 그런 해충들을 잡아먹고 또는 올라오는 풀을 따먹고 그리고 벼는 건드리지 않게 하고 이런 오리녹복 같은 것 이런 것은 인간 규모인 거죠. 그렇지만 대규모로 오른쪽 위에 있는 그림처럼 이게 이제 맹그로브 숲이에요. 맹그로브 숲은 그 소리를 잘 아시죠? 바닷가 연안에 거대한 숲지대가 살고 있습니다. 얕은 바닷가예요. 여기에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에 뿌리를 내리고 삽니다.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갔다 할 때마다 뿌리가 드러나기도 하고 잠기기도 하죠. 이 맹그로브 나무는 바닷물을 흡수해서 필요한 수분을 섭취하고 그 다음에 소금 결정체는 잎을 통해서 뱉어냅니다. 바닷물에 잠겨있는 뿌리 사이를 온갖 어종들이 조개류나 새우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또는 플랑크톤 이런 것들이 그 안에서 서식지를 이루면서 살죠.
그러면 그 인근 지역에서 살고 있는 원주민들은 바닷가에 나가서 그런 것들을 잡아서 생계를 해결하기도 하고, 또 맹그로브 숲이 이 거대하게 길게 바닷가 해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런 숲이 해일이 올라온다거나 또는 폭풍이 올 때 그 피해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해왔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맹그로브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쓴다든지, 또는 거기서 나오는 새우가 맛있고 이것을 선진국 사람들이 좋아한다라는 것을 알면서 맹그로브 숲을 밀어버리고 여기다가 인공적으로 새우 양식장을 지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결국 이 태풍 피해를 보고 자연재해를 겪으면서 맹그로브 숲의 가치를 뒤늦게 안 사람들은 다시 맹그로브 숲을 일구기 위해서 묘목을 키우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거는 인간 스케일이 아닌 거죠. 이렇게 대규모로 비료를 뿌려가지고, 화학 비료를 뿌리고 또 살충제를 뿌려가지고 원하는 작물을 키우는 이런 인위적인 방식도 인간 스케일이 아닌 거죠. 인간 스케일이라는 건 자연에서 순환되는 방식을 이용해서 에너지를 얻는 겁니다. 결코 부산물을 만들어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과도하게 화석연료를 태우고, 그리고는 결코 순환되지 않는 그런 부산물들을 대기 중으로 또는 땅으로, 강으로 이렇게 뿜어내고 사람들은 원하는 산업 행위만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람들 간의 노동력이,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나눌 수 있는 어떤 그런 협업이라는 프로세스가 거대한 공장의 기계들로 대체되어지는 지금의 산업 사회는, 지금의 산업 시스템은 결국 인간 크기의 기술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인간 크기의 기술 또는 휴먼 스케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내 손 안에 뭔가 들고 있을 때, 내 수확량을 들고 있을 때 이미 나는 그걸 내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내가 만질 수 있죠. 그렇지만 이게 엄청나게 커지면 이 두 팔을 뻗어도 안 되고 결국 팔 길이가 엄청나게 늘어나서 내가 느낄 수도 볼 수도 없는 그런 지경으로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인간 규모가 아닌 것이죠. 우리는 인간 규모의 이런 산업행위, 작은 경제, 그런 작은 사회, 이것을 이미 잃어버리고 있어요. 2009년도와 2015년도에 행성경제이론이라는 것이 발표되었습니다. 몇 명의 작은 소수의 과학자들이 그동안 나왔던 자연 생태계에 관한 그런 논문들을 집대성해서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플라네터리 바운더리라고 하는 이론을 만들어냈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구 시스템이 건강하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두 9개의 인자가 필요하다. 그중에 기후의 변화, 그 다음에 생물종 다양성, 그리고 토지 이용 방식의 변화, 담수 사용량이 어느 정도 되는가, 담수라는 것 지하수죠. 그리고 대기 중에 있는 또 땅 속에 있는 질소와 인이 어떻게 순환되고 있는가, 그 다음에 해양의 산성도가 변하는가 안 하는가, 대기층에 인위적인 그런 에어로졸이 얼마나 함유되고 있는가, 그리고 성층권에 오존이 파괴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그리고 새로운 화학적 물질이 투입되고 있는가, 이런 것이 이 지구 생태계의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 있다. 이렇게 했을 때 지금 현재 수준은 어떤가를 분석한 그런 논문이었습니다. 여기 가운데 있는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안쪽이 가장 안전한 바운더리가 되겠죠. 이것을 넘으면 그때는 위험 신호가 되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이거는 이미 2015년도에 위험하다 이렇게 되어 있고, 생물종 다양성, 이것은 이미 경고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토지 이용 방식, 즉 밀림을 개간해서 목축지를 만든다거나 농장을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도 너무 도를 지나쳤다. 그리고 생지하학적 순환, 즉 질소나 인이 원래는 대기 중에 있고 땅속에 고정되어 있던 것들이 인간이 지나치게 화학적으로 만든 그런 질소비료, 그리고 인이 담겨있는 복합비료, 이런 거를 사용해 가지고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런 화학물질이 오히려 자연계에 뿌려지면서 아주 위험한 수준이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가지 요인이 결국 지금의
지구 생태계를 위협에 빠뜨렸다. 이것이 하나만 잘못돼도 연쇄적으로 다른 요인까지 영향을 받게 돼서 그 생태계가 교란되는 속도는 더 가속화된다. 이 이론이 바로 플라네터리 이론입니다. 우리 인류는 자연 생태계의 개입과 간섭을 통해서 교란시켜 왔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원래 우리가 자연 생태계에서 나는 그런 식물을 먹고 배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배설을 하면은 그 배설물은 원래는 땅 속에서 저절로 분해가 되고 이것이 퇴비화되면서 영양분이 되어서 다시 식물이 그걸 먹고 자라서 결실을 얻으면 그 결실을 사람이 또 먹고 배설하고 또 땅으로 영양분을 뿜으면 퇴비화가 돼서 식물이 먹고 식물이 자라고 사람이 먹고 배설하고 이게 원래 완벽한 자연계의 순환이었죠. 그런데 현대 사람들은 식물을 먹습니다. 그리고 배설하죠. 배설물은 폐기물이 되어서 먼 해양에다 버리거나 또는 지금은 뭔가 다른 방식으로 매립을 하거나 또는 분해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 폐기물이 되었어요. 대신에 화학비료를 써서 작물을 재배하고 사람이 먹고 배설하고 폐기물로 화학비료를 써서 원하는 작물만 대량으로 만들고 그거를 살 수 있는 사람만 맛있게 먹고 배설하고 폐기물을 내고 우리의 순환은 깨졌어요. 자연계의 순환이 이렇게 깨진 거죠. 결국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덕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대한 산업 활동을 할 수 있게 되고 농사가 아니라 농업이라는 산업 형태로 바뀌어 있는 거죠. 인구의 삶은 더 살기 편해지고 질이 좋아졌을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생태계는 깨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인간의 개입과 간섭으로 인해서 기술은 그냥 산업혁명의 근대 기술이 군수산업으로 발전했고 그 군수산업이 지금은 대량의 소비재를 만들면서 아날로그 기술을 디지털 기술이 대체하면서 AI 기술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걸로 진화하는 동안 그냥 일방향으로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았죠. 일방향으로 소비하고 소모하고 폐기물을 만들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계속 화석연료가 남용되고 쓰레기야 폐기물이 나오고 소각하고 매립하고 물질순환이 교란되고 자원은 자원대로 고갈되고 미세 플라스틱 더더욱 문제가 되고 있죠. 기후위기, 우리는 기후위기를 걱정하고 있죠. 이 과정에서 인간 간의 관계는 어떻게 돼가고 있나요? 우리는 사람들이 모여서 협업하고 그 안에서 갈등을 느끼고 이거를 개선하려고 사이가 좋아지려고 애를 쓰는 이런 관계망이 점점 약화되고 있고 소실되어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정말 이 현대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던 시민과학자 한 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레이첼 카슨이라고 아시죠? 1907년도에 태어나서 1964년에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60도 채 못 사신 그런 분이죠. 레이첼 카슨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펜실베니아주에 있는 스프링데일이라는 데서 태어나가지고 워낙 가난해가지고 위에 있는 언니는 공부를 못했지만 그래도 둘째인 너는 꼭 공부를 해라. 그래서 대학까지 갔습니다. 대학에서는 생물학을 공부했고 석사를 밟으면서 해양 동물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석사학위를 받았죠. 그러면서 정부기관에서 일도 했지만 다시 가난한 집의 생계를 돕기 위해서 다시 지역으로 와서 거기서 저널리스트가 됩니다. 원래는 글을 쓰려고 했죠. 그러면서 이 생물학에 대한 생태계에 대한 이 글을 쓰고 또 리포트 같은 거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살충제로 쓰이던 이 DDT 이런 화학물질이 자연 생태계에 어떤 피해를 준다라는 데이터를 축적하게 되었고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기고문을 계속 씁니다. 저널에다가 기고문을 쓰고 나중에 그걸 모아가지고 1962년쯤에 사일런트 스프링, 침묵의 봄이라는 책을 내죠. 이 책이 나오면서 세상 사람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당시에 생태계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과학
과학계 하면은 과학에는 제일 뭐 많이 띄었던 게 물리, 화학, 생물 이런 거였는데 생태학이라는 개념은 전혀 그 존재 가치도 없었거나 우선순위가 가장 낮았거나 그런데 사람들이 생태가 이렇게 중요해? 생태가라는 게 결국 인간이 그 중에 일부였어? 이런 인식을 심어주게 되었고 사람들이 하고 있는 행위가 결국 생태계를 교란시킴으로써 결국엔 우리 자신을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줬죠. 레이첼 카스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화학물질로부터 자연이 오염된다면 나중에 자연의 오염물질은 인간에게 되돌아오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산업명의 일침을 가한 경제학자도 있습니다. 에르스트 슈마우. 슈마우는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분은 영국에서 태어났죠. 그러면서 독일에서 태어났죠. 그렇지만 영국에서 일찌감치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 건너가서 22살부터 콜롬비아 대학에서 경제학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됐죠. 정말 평생이 보장이 되는 그런 직업이었는데 어느 순간 깨달아요. 자기가 이렇게 이론만 가지고 강의실에서 이론을 설파하고 교육하는 일이 과연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한 슈마우는 과감히 대학을 빠져나옵니다. 그리고선 전후 경제 복구를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 후진국을 다니면서 경제 자문을 해주게 돼요. 영국 왕립 이 석탄 협회 같은 데 가서 또 이제 한 20년간 일을 하게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화석연료를 써가지고 인류의 문명이 지금 그렇게 발달되어 왔는데 이것은 결국 언젠가는 인류가 이런 문명으로 인해서 종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 이런 경고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당신은 아무런 그런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 슈마우는 버마 국가를 다니면서 경제 자문을 해줘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어떻게든 경제를 복구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불교 공동체를 보게 되죠. 그런데 그 불교 공동체라는 것이 절을 중심으로 신도들이 있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급자족 해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가 그 안에서 작물을 키우고 그거를 나눠 먹고 같이 협업을 하고 이러면서 이 사람들은 아무런 그런 첨단 기술 없이도 행복하게 살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본인 스스로 느끼게 되죠. 그러면서 슈마우는 문제의식을 갖습니다. 자연자본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이야기하게 돼요. 이 자연자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거죠. 공기, 물, 산림, 햇빛, 바람, 화석연료, 다양한 생물종들 이게 다 자연자본이죠. 여기서 서로 서비스를 주고받으면서 생태계는 유지가 됩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화석연료를 캐가지고 예를 들면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BP 같은 회사가 이거를 가공해서 석유를 만들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돈을 번단 말이죠. 그러면서 화석연료는 점점 소모되어 가고 있어요. 슈마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그 화석연료가 너네 것이냐? 그건 너네 것이 아니라 자연이 인류에게 허락한 소중한 자원인 것이고 한번 쓰게 되면 다시 돌아오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그거는 마치 너네가 개인적으로 축적해 놓은 자본인 양 그렇게 쓰고 영리를 취득하고 그 이익을 다시 사회에 돌려서 뭐 대체 자원을 만든다든지 다른 기술을 개발한다든지 이렇게 하지도 않고 어떻게 그렇게 너네 이익인 양 그렇게 취하고 마느냐 이런 얘기를 하죠. 이런 자연자본이라는 개념을 얘기를 하면서 슈마우는 세 가지 문제에 주목합니다. 환경오염, 재생 불가능한 자원의 고갈, 그리고 그렇게 산업이 발달되면서 인간이 기계에 종속되는 그런 당시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가 1960년대 중반이에요. 1960년대 중반. 슈마우 자신은 환경주의자였죠. 그리고 농사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슈마우의 그러한 사상과 그때 얘기했던 이미 예언했던 그런 내용들이 들어맞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슈마우의 적정기술에 관심을 갖게 되고 슈마우의 유지를 받들어서 영국에는 슈마우 대학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대학이죠. 인문학을 가르쳐요. 즉 어떤 인문학이냐면 첨단 기술의 폐해 대신 우리는 사람들 간의 어떤 이런 관계를 중요시하는
생태계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인문학 기술이 대학이죠. 그리고 적정기술센터, 즉 대한기술센터라는 게 영국에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이 지금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적정기술이 나올 당시에는 자본주의가 마구 이제 황금기를 맞았죠. 왜냐하면 이 전쟁이 끝나면서 군사기술이 전부 소비재를 만드는 산업으로 돌았습니다. 이러면서 후진국들이 전부 첨단 기술, 선진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휴마우는 후진국에 가서 당신들 발전소를 이렇게 짓고 도로와 항만을 닦으세요. 대규모 공장을 짓고 노동자들을 양성해서 취업시켜서 그래서 제품을 만들고 무역을 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려니까 그 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고유의 전통이나 지혜들 그리고 문화가 있을 텐데 어떻게 그걸 하루아침에 바꿔서 선진국처럼 하란 말이냐. 그리고 선진국들의 첨단 기술 그 폐해가 지금의 환경오염을 불러왔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적정기술이라는 얘기를 하게 되죠. 즉 적정기술은 눈높이를 낮춘 기술입니다. 선진국의 첨단 기술은 눈높이를 내려놓고 후진국의 아주 낮은 수준의 기술은 끌어올려서 중간 정도의 레벨에서 서로 이것을 교류하고 협력하게 되면 후진국은 잘 살게 되고 선진국은 그만큼 그냥 앞으로 내달리던 것을 좀 늦춰서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인류 사회가 골고루게 잘 살 수 있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인 거죠. 합리적이지 않나요? 그래서 당시에는 중간기술이라고 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을 적정기술이라는 말로 바꿔서 쓰고 있습니다. 현대 우리는 중간기술, 즉 적정기술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기후위기 시대거든요. 첨단 기술로 인해서 그 부작용으로 우리가 기후위기를 직면하고 있어요. 미래 세대가 그 위기 속에서 살게 되겠죠. 그렇지만 정작 첨단 과학기술은 이 기후위기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을 못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현재의 첨단 과학기술에는 인문학적인 성찰이 빠져 있다. 첨단 과학기술은 결코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언제나 앞으로만 가야 돼요. 독점해야 되고 남들보다 앞서야 되고 경쟁력이 있어야 되고 지금 우리한테는 첨단 과학기술을 수행함에 있어서 인문학적인 성찰이 필요하고 자연 생태계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기술이 전문가들이 해주는 기술이 아니라 내 삶 속에서 나도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뒤돌아볼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그것이 바로 적정기술입니다. 그런 적정기술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필요로 하는데 사실 여러분들이 인터넷에 적정기술 치면 후진국을 도와주는 기술 이 정도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뭐 흔히 보이는 사진이 큐드럼 해서 뭐 어린아이가 플라스틱 드럼을 끌고 가죠. 또는 라이프 스트로에서 뭐 흙탕물에다 이렇게 빨고 있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아니죠. 요 밑에 사각 박스에 있는 이 글은 작년에 제가 어떤 그 정부 공공기관에서 받은 공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환경, 경제, 사회적 관점에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하여 합리적이며 현장이 필요로 하는 적정 기술이 개발될 수 있도록 사업 아이템을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공문이었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드디어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우리나라 정부도 그리고 우리나라 과학기술계도 적정기술이라는 것을 이렇게 현재의 첨단 기술이 일으켜놓은 부작용을 치유할 수 있는 기술로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참 반가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 두세 장만 더 보여드리고 제 강의는 마칠게요. 지금 시간이 빨리 가는데 슈마의 눈높이를 낮출 기술은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생산기지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살고 있는 곳에서 하자. 그냥 땅값 싸고 뭐 지자체가 혜택을 준다니까 거기다가 공장을 짓고 사람들이 거기 모이게 해서 도시를 만드는 이런 타입이 아니라 지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다가 저렴한 비용으로 시설을 짓고 그리고 너무 복잡한 기술을 쓰지 말자. 복잡해지면은 이거는 독점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자본가가 개입되게 되니까,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자원으로 쓰고 그 지역 안에서 소비를 하자. 만약에 그 지역 안에서 생산이 안 되는 거라면 옆에 있는 지역에서 생산을 하도록 하자. 이것이 슈마허의 적정 기술의 원칙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성, 단순성, 자급자족, 저렴한 기술 비용, 이것을 요구하고 있죠. 이 적정 기술은 어디에나 쓸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는데도 기후위기가 왜 왔지? 이거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래서 대안을 찾게 하는, 그리고 재생에너지를 우리가 손쉽게 그냥 몇 사람이 모여서 또는 공동체 안에서 뚝딱거리면서 태양광 발전소를 만든다든지 풍력 발전을 만들다든지 바이오매스를 한다든지 이런 활동을 통해서, 또는 쓰레기 제로를 우리끼리 해보자, 플라스틱 재활용을 해보자, 예를 들면 프레셔스 플라스틱 같은 그런 단체처럼, 또 사회적 경제 안에서 작은 협동조합을 만들고 그 안에서 뭔가 모델을 만들어 보자. 지역 마을 공동체, 청년 노년 이슈,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눈높이를 낮춘 과학자 얘기를 하나 해드리죠. 스코틀랜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슈피고시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코틀랜드에는 그 북쪽의 하이랜드 지역에는 스코레이그라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우리나라 태안반도 같이 이렇게 반도 모양이죠. 그 앞에는 대서양이 펼쳐져 있습니다. 여기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요. 도로도 없습니다. 그런데 슈피고시라고 하는 젊은 과학자, 물리학도였어요. 이 사람은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소아과 물리학을 전공했죠. 대학을 졸업하고 26살에 이 사람은 이런 결심을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이 발달이 안 돼 있는 좀 낙후된 지역에 가서 정말 내 나름대로 대안적으로 살아보겠어 라고 생각하면서 스코레이그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여기 들어가서 보니까 몇 세대 안 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소형 발전기를 화석연료 태워가지고 전기를 만들고 그거를 자동차 배터리 같은 데다가 저장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는 대서양을 맛보고 있으니 한밤중에 바람이 세차할 때는 정말 집이 날아갈 것 같은 무서운 바람이 불어왔어요. 슈피고스는 생각합니다. 내가 물리학을 전공했지. 그렇다면 나는 패러데이 법칙을 알지. 내가 플레밍의 왼손 법칙, 오른손 법칙을 알아. 그러면 자석을 가지고 회전판을 만들고 코일을 감아가지고 고정판을 만들자. 결이 곧은 나무를 깎아가지고 에어포일을 만들자. 즉 바람개비를 만들자. 이래서 자기 나름대로의 풍력발전기 모델을 만듭니다. 한 1년 동안 했다가 다시 바꿔서 또 시행착오를 또 한 번 했다가 또 바꾸고, 이래서 자기만의 모델을 갖게 되고 그것을 매뉴얼로 만든 다음에 전 세계에 뿌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서를 달아요. 자, 인터넷에 오픈소스로 여러분들은 이거를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쓰지 마시고 에너지를 작업하고자 하는, 생태적으로 작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을 공동체가 있다면 이 매뉴얼을 이용하십시오. 이 매뉴얼 안에 어떻게 만드는지 자세한 방법들이 다 있습니다. 볼트 사이즈가 어떻고 나사못은 몇 개가 필요하고 합판 두께는 얼마나 하고, 이런 것을 매뉴얼화한 것이죠. 지금의 첨단 과학 기술자들은 이런 매뉴얼을 만들지도 않고 이것을 오픈소스로 내놓지도 않죠. 자, 우리는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냉장고를 만든다 하면은, 첫째, 이 냉장고는 자연 시스템과 공존할까? 지금 우리의 냉장고는 그렇지 않죠? 여기 프레온이라고 하는 온실가스가 들어가 있죠. 자연 시스템에 해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 이것을 다 쓰고 난 다음에 이것은 재활용할 수 있을까? 또는 쉽게 고칠 수 있을까? 또는 부분만 바꾸면 될까? 그래서 쓰레기와 오염이 없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얘는 하루 이틀 쓰고 또는 일회용으로 이렇게 쓰고 버려야 되는 것일까? 긴 수명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디자인 개념을 여러분들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 그것이 지금 굉장히 필요할 때죠. 그래서 순환 역량 갖추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이 많은 어떤 주변을 돌아보면 이런 만들기 활동, 그리고 적정 기술 활동, 이런 것들이 또 농사 필수예요. 먹거리를 자립하는 이런 활동,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활동, 쓰레기를 줄이는 건 결국 에너지를 줄이는 거고 오염원을 줄이는 거고 자원을 아끼는 거고 그리고 순환을 염두에 둔 디자인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래를 걱정한다면 나는 어디를 봐야 될지, 나는 첨단 기술을 봐야 될지 아니면 생태계를 걱정해야 될지 뒤를 한번 보세요. 단지 내가 이런 로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내 스스로 역량을 갖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동지를 찾으세요. 내가 갈 수 있는 공동체가 어디 있을까? 필요하면 해외를 떠나세요. 저는 인도를 여행하면서 오로브리라는 데 다녀왔고 라다크 지역을 다녀왔고 여러 공동체들을 다녀왔습니다. 그렇지만 요즘은 그게 쉽지 않죠. 국내에도 그런 공동체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 가서 배우면서 적은 월급이라도 일단은 배우면서 스스로 구상을 하고 그걸로 자생력을 갖는 어떤 조직을 만들고 이를테면 사회적 경제, 협동조합 이런 거 요즘 많이 지원이 되죠. 그러면서 지역 안에서 어떻게든 이 공동체가 잘 되도록 멘토도 갖고 알콩달콩 싸우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작은 성취감을 자꾸 쌓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대안을 찾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 또 적정 기술에 대해서 한 번 더 볼 수 있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바로 질의응답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팀 3회 홍지우 스카우트님 손 들어주셨는데 네, 말씀하세요. 저 그 박수 이모티콘.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기술팀 2 안재용 씨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정책 중에 재생에너지 3020 정책이 있고, 이어서 2050 탄소 중립 정책이 선언됐는데, 이 두 정책의 공통점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주력 에너지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좀 짧은 그걸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가 산악지대가 70%인 나라라서 이런 태양광 시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산림을 훼손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뭐 효용성이 괜찮은 건지, 그리고 발전량도 장마 기간의 경우에는 발전량이 되게 변동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시선이 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걸 좀 부정적으로 보신다면 뭐 다른 대체할 방안이 있는지 궁금하고, 또 현재 지금 폐기물을 이용한 SRF 기술로 많이 에너지를 전환하는데 이런 거를 소각할 때 다이옥신 같은 대기오염 물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지역 주민들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정부에서도 규제가 좀 있는 상황인데, 이런 거를 온도 조절 이런 거 말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립니다. 네, 좋은 질문이신데요. 우선 국내의 재생에너지 정책이 지나치게 태양광 위주로만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도 안타깝습니다. 태양광 재생에너지는 말 그대로 다양성의 생명이죠. 태양광에서, 그러니까 햇빛에서 태양광 발전도 할 수 있고 또 태양열 난방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바이오매스도 쓸 수 있고 풍력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나치게 태양광 위주로만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은 정부 정책이 태양광만 지원해 주는 게 아니라 다른 것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을 사업자들이 그런 쪽으로 지금 몰리고 있는 현상이기도 하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양광을 하되 지금처럼 산악지역을 마구 밀어서 할 것이 아니라 건물에 비어있는 공간, 심지어는 수직벽이라도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자. 그리고 무슨 고속도로의 제방 같은 데도 태양광을 설치하게 하자. 방향을 꼭 남향으로만 하지 말고 동향도 좋고 서향도 좋고 수직벽도 좋고 또는 지붕 꼭대기에 조그마한 면적이라도 있으면 또는 공장에 지붕이라도 있으면 그런 공간을 먼저 이용을 하자. 그리고 부족한 공간을 자연 생태계 쪽에 있는 공간으로 하자. 이런 얘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들이 굉장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담당자도 그 얘기에 귀를 기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저는 SRF 얘기를 하셨는데 SRF는 태울 수 있는 그런 쓰레기들을 일종의 녹여가지고 예를 들면 플라스틱, 비닐 같은 거죠. 그런 것들을 녹여서 뚝뚝
덩어리로 만들어서 그거를 화력발전소나 또는 시멘트 공장에서 다른 석탄 태울 때 같이 넣고 태우는 거죠. 근본적으로 우리는 연소를 줄여야 됩니다. 연소를 줄이지 않고는 지금의 기후 위기 대응에 제대로 부합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면 쓰레기를 줄여야 되죠. 쓰레기를 줄이는 방안, 제가 아까 순환을 위한 디자인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짧은 시간에 그거를 충분히 강조를 못한 것 같습니다만, 순환을 위한 그런 디자인을 한다면 쓰레기를 줄일 수도 있을 거고, 생활 속에서 어떻게든 플라스틱을 안 쓰게 하는, 즉 일회용 짧은 시간에 쓰레기가 되는 유기물질을 안 쓰는 그런 지혜를 여러분들이 그런 데 관심을 갖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채팅이 뜨길래 이걸 열어봤으면 좀 빨리 반영이 됐었을 텐데 여러분들이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제가 채팅창을 열어보지 않고 계속 강의만 하다 보니까 그 점을 미리 챙기질 못했네요.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저희 시간상 질문 한 분 더 받도록 하겠고, 네, 먼저 사업팀원의 권나연 씨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업팀원의 권나연입니다. 먼저 좋은 강의 감사드리고 적정 기술에 대해 새로 알 수 있어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연사님께서 쓰신 책을 하나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러다 지구에 플라스틱만 남겠어라는 책인데, 그 책을 읽고 대량 생산 체제에서 이제 빠른 소비와 이런 하울같이 사치스러운 그런 컨텐츠의 유행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런 부분을 뭐 정부라든지 기업 측에서 규제를 하는 게 옳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시민들의 의식이 앞서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렇게 대량으로 일회용품이나 또는 포장재들 또는 재활용이 힘든 그런 플라스틱을 계속 제품으로 만드는 이런 산업 시스템을 정부가 규제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재활용이 잘 되는 플라스틱으로만 제품을 만들게 하고, 아주 환경에 나쁜 발암 물질이 나오는 그런 PVC나 PS나 또는 스티로폼 이런 것들은 억제를 하고, 이런 정책이 먼저 정부 쪽에서 해줬으면 좋겠고요. 반대로 시민들은 지금 너무 물질주의예요. 그냥 한번 쓰고 버리는 것에 아무런 죄의식도 갖지 않죠. 그냥 분리배출만 하면 되는 걸로 끝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물질, 이 재료의 중요성을 알고 이게 생태계에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물건을 선택하더라도 그런 물건을 선택하고, 뭔가를 막 뚝딱거리고 만들 때도 그런 재료를 우선적으로 선택하는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들이, 대학생들이 이런 수업에 관심을 갖는 게 굉장히 저는 반가운데요. 이런 인문학적인 성찰이 주제로 다루어지는 그런 강좌들을 많이 찾아다니시면서 대안의 방향이 뭐지? 어떤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처럼 첨단 과학기술 또는 물질주의,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는 지금의 이 현대 문명을 되돌아볼 시기입니다. 시간이 별로 많지 않죠.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짧은 시간에 빠르게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충분히 전달이 안 됐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다만 이런 데 관심을 갖고 이런 데 참여를 해 주어서 저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소중하고, 더 많은 관심, 더 많이 이런 대안적인 또는 전환적인 삶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나름대로의 방향을 정하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물론 선배 세대로서 이런 위기를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죠. 아무튼 제 말씀을 끝까지 잘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